카운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도곡렉스 앞에 대로변 따라서 쭉 일렬로. 요게 이제 36평짜리 17층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분당선 한태역에 내리시면은 요 아파트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길가에 있는 거니까. 2017년도 11월 22일 날 이게 경매로 나왔거든요. 감정가 14억에. 그리고 당시 시세는 1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이면 서울의 그 아파트 시장 분위기 어땠죠? 2017년도 11월 달에 2017년도 8월 2일 날 파리 대책이 발표됐죠? 그러면서 막 상승장에 찬물을 확 견져버렸어요. 그래갖고 거래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막 약간 그런 시기긴 한데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한 겨울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추우신데 이게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되게 추위를 느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참 상승장인데 여기다가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거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뭐 대출 규제하고 세제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받게 돼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경매가 나왔던 거예요. 이때는 비교적 적은 경쟁률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감정가가 14억인데 당시 시세 16억 5천이면은 시세가 좀 더 높잖아요. 지금 이제 지역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감정된 시기하고 우리가 입찰하는 시기하고 요 시간차가 발생을 해요. 요게 약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1년 전 또는 1년 반 전 시세예요. 그러니까 요 동안 시세가 훅 올라가 버리니까 감정가가 한참 낮아요. 시세보다. 그러면 요런 경우에 1차 때 입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될까요? 1차 때 들어가야 돼요? 1차 때 들어간다는 거는 감정가 14억에서 이상 입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 번 떨어져갖고 한 10억에 낙찰받으면 안 돼요? 10억에 그냥. 반값에 7억에.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자, 이게 자, 낙찰 가격. 그 여러분 이제 인쇄물 보시면은 낙찰 가격이 안 써 있죠? 자, 여러분께 일단 세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세 분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실제 낙찰가하고 가장 근소하게 맞히신 분께 그냥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낙찰 가격을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호명을 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레미안 도곡 카운티 2017년 11월 20일 날 감정가 14억, 당시 시세 16억 5천이었어요. 낙찰이 얼마에 됐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분. 네, 여기 25억 7천이요. 25억 7천. 시세가 16억 5천인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자, 다음. 네. 15억 9천. 15억 9천. 네, 그리고, 네. 15억 8천. 15억 9천, 15억 8천, 20? 네, 4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낙찰은 15억 4,200. 그러면 가장 근소하게 말씀하신 분이 15억? 15억 8천 얘기하셨으니까 실제 낙찰가보다 근소하게 더 말씀하신 거니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스타벅스 기프티콘. 그냥 아메리카노 2잔 드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 2개 더 나오니까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쟁률이 이제 9명 나왔죠? 그죠? 지금 이런 좋은 입지의 물건이 경매 나오면요. 지금 보통의 경우 20명에서 30명 나오거든요. 확실히 덜 나오죠? 그리고 당시 시세가보다 약 한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죠. 이 정도면 어떻게 괜찮아요? 낙찰가? 1억 정도 싸게 사면? 한 반값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값에 그냥. 안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낙찰이 됐던 사례인데 15억 4,200에 낙찰받고 현재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2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길면 길 시간인데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금세 이제 지나오잖아요. 지금 24억이 넘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2017년도 여름에 저하고 이제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쪽에서 이제 아파트를 꾸준히 보고 계시다가 구입하려고 마음먹던 차에 경매로 나온 걸 이제 저희 회사 통해서 같이 이제 낙찰을 받도록 도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심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셔서 이렇게 카페에서 차 딱 드시면서 우리 아파트 시세 얼마인가 이렇게 네이버 시세 보시는 이런 애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도 자료들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상승에 관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 부산 지금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28일 날 토요일 날 부산에서도 이제 특강을 진행하게 되는데 부산 그 소식은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따가 그 그저께죠. 이틀 전에 부산의 그 남천동에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삼익비치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경매로 나왔었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있는데 이거 이따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3년도에서 19년도까지 6년 동안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선은 쭉 치고 올라가죠. 근데 어떤 선은 치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변곡점이 여기 한 군데가 생겨요. 요때가 언제죠? 보시면 2017년도 12월 4일이더라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리 대책 발표됐잖아요. 파리 대책. 그래서 그 당시 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위축되니까 중개사분들한테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셨어요. 중개사분들이. 파리 대책 이후에 파리 날리나 그랬어요.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파리 대책 이후에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오는데 어떤 지역은 파리 대책 때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어떤 지역은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합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어딜까요? 파리 대책 이후에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인 데는 바로 울산이고요. 두 번째로 크게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파란 선 계속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서울이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특이한 선이 하나 있어요. 그냥 중보합세에서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가 바로 인천이요? 인천 아니고 인천이 뭔가 이슈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인천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대전입니다. 대전. 자, 전국 그 2019년도 그러니까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탑10 해서 10개 아파트를 선정을 했어요. 보시면 두 개가 이제 1위, 2위가 이제 현대 아파트고요. 쭉 이제 나오죠. 삼익비치부터. 자, 1위를 기록한 현대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현대 아파트냐면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에 있는 현대 아파트 1위가 올 한 해 동안 상승률을 말하는 거예요. 상승 가격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상승 가격은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근데 상승률, 그렇죠? 대전이고 두 번째 여기도 역시 현대아파트 대전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삼익비치타운은 바로 부산이고요. 그 다음 아파트 대전, 광명 그리고 이어서 다 대전입니다. 이렇게 상위 10개 중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대전 아파트 시장의 대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전 현대아파트는요. 여기 서대전역 바로 앞에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1억 8천만 원이었던 24평짜리 아파트가 현재 1년 만에 2억 8천이 됐습니다. 1억. 안 놀라시네요. 한 3-4배씩 올라야 되는데 많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11월 달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어디냐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삼익비치가 상위 4위를 평형대마다 이제 다른 거죠. 상위 4군데를 다 부산이 접수합니다. 계속 다 상위
10개 단지 중 딱 3단지만 빼고 나머지 7개 단지는 부산이 다 휩쓸어 갑니다. 그렇죠? 11월 달에 부산이 왜 갑자기 상승했죠? 내려가다가. 그렇죠. 11월 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분양가 상한제 동별 지정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시켰죠.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부산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해요. 부산 삼익비치타운 아파트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제 뭐 부산 여행 다니시거나 하시면 이제 아실 텐데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광안대교고 2019년도 10월 달에 불과 여러분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29평이 6억이었어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이렇게 멀리 안 가셔도 돼요. 2달 전으로 빨리 부산으로 가시면 돼요. 자, 6억짜리가 지금 8억이 돼버렸습니다. 2달 만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8억짜리도 이제 살려 그러면 없어요. 지금 내려가시면. 지금 내려가시면 늦었죠. 삼익비치타운은. 왜냐면 여기가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60층까지 이르는 거의 LCT 버금가는 이런 초고층 바닷가 전망이 나오는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경매로 나왔던 거 있어요. 경매로. 12월 5일 날 43평짜리 삼익비치타운 43평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감정가 5억 9천. 그 네이버 저도 이제 현장은 이제 가질 않아서 조사는 정확하게 못 해봤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시세 보니까 12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12억.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훅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제 12억의 매물 호가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자.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잘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맨 뒤에 손 들어주시면 회원님. 자, 자, 다른 분. 네. 자, 8억 9천 나왔고 아까 20억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높이 쓸 수 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자, 20억 나왔고 8억 9천 나왔고 한 분 더? 네. 6억 나왔습니다. 이제 다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마감됐습니다. 세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니까. 그 뉴스 보셨죠? 20억이 됐습니다. 20억이. 60명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게 그 이제 저희가 사설 사이트 태인 경매나 이런 이제 뭐 지지 옥션이나 사설 사이트 가입하면은 이제 경매 결과가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가 와요. 이제 각 법원마다 직원들이 있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구두로 듣고 경매 사설 사이트 이제 서버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딱 봤는데 저희 관심 있어서 저도 이제 알림 기능을 해놨는데 20억에 낙찰됐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혹시 이거를 받아 쓰시는 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또는 가격 쓰시는 분이 잘못 쓴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했는데 그 다음 날 12월 6일 어저께였죠. 어저께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실제 낙찰가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전 9시 딱 되자마자 법원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이 낙찰가가 20억이. 그렇죠? 2등은 10억 6,100만 원이었고. 이렇게 낙찰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여러분이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어쨌든 이분이 뭐 무슨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낙찰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맞추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크리스마스 트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의 박수 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직 하나의 카드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와요. 뭐 이게 증여를 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는 뭐 미래 가치를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 그 경매 소유자분이 채무가 5억이 안 돼요.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근저당하고 이런 경매 청구액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에다 20억을 내면 5억은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15억이 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유자에게 이제 잉여금으로 배당되거든요.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 소유자분은 엄청 잘 파는 거예요. 경매로. 그렇죠? 뜻하지 않게 15억을 벌었어 그냥. 근데 이제 뭔가 내부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받았다면 뭐 그게 돈 번 게 아니겠지만, 그렇죠? 어떤 전혀 이해관계 없는 분이 20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소유자분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땡 잡은 거죠. 네, 몇 달 만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자마자 네, 지금 뜨겁습니다. 부산시장이 이렇게. 근데 이제 12월 5일 날 낙찰됐으니까 아마 그 2주가 지나야 돼요. 잔금 내시려면. 그러면 약 12월 20부터 내년도 1월 20까지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0 정도까지 대금 납부 하나 못하나 한번 봐야죠. 이분이 대금 납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숫자를 잘못 썼거나 착각해서 10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막 긴장돼갖고 2를 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잔금 내실 수도 있고 못 내실 수도 있고. 만약에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요거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를 아시는 분은 대답하실 수 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지금을 차감한 그 범위 안에 입찰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시 말하면 요 낙찰가에서 입찰할 때 내는 입찰 보지금 5,900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 19억 한 5천 정도 이상에서 입찰한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등이 10억 6천이니까 아예 차순위 매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잔금 못 내게 되면 다시 재매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 보시다가 1월 말경 뭐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도 되고 이제 오늘 제공해드린 태인 경매 가입하셔갖고 이게 수영구 남천동에 물건 계속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나 재매각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셨다가 재매각이 나오면 재빨리 가서 낙찰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정도는 돈 있잖아요. 10억씩. 여러분 여기 대출 얼마 나와요? 부산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대출 다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60에서 70 나오잖아요. LTV. 그렇죠? 이따 대출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낙찰이 돼서 정말 경매 시장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삼익비치타운이 이렇게 낙찰돼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2019년 11월 8일자로 발표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죠. 바로 고양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바로 부산이었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엄청나게 지금 들썩이고 있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에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1.3%를 1.3배를 초과한 지역. 두 번째,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죠. 월 평균 청약 경쟁률 10대1 초과하거나 또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주택 보급률 또는 주택 비율이 전균 평균 이하인 경우 이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 아까 고양 그리고 남양주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요. 바로 뭐가 적용되느냐?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죠. 그리고 장특공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이 규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택 갖고 있었는데 규제 지역 내에서 추가로 구입하실 때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규제 지역은 조정 투기가지고 투기 지역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산을 투자한다, 남양주 별내를 투자한다, 또는 부산을 투자하신다 할 때는 서울에 인천에 여러분 주택 갖고 계셔도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 나오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해제되니까.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2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 게 3년 이내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인데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0%.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가 제외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렇죠? 이런 각종 규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세제 관련된 부분,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다 풀려버리니까 굉장히 부담이 더 오는 거죠. 투자하실 때. 그렇죠? 대신 이런 건 있죠. 처음에 규제 지역이 발표되고 났을 때 규제 지역을 투자하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그렇죠? 이런 혼란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2017년도 8월 1일 이후에 시장을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규제 지역이 많이 오르죠. 사지 못하게 규제했는데 거기가 더 오르죠. 규제 안 하니까 안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지만 이게 가격 상승이 크지 않게 된다는 거. 그렇죠? 하지만 규제에 들어온 지역들은 내가 투자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상승폭이 매우 크게 반영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나 다름없는 겁니다. 2020년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에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보다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내릴 것 같다. 서울 아파트는 내년에 많이 안 계시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까보다 조금 더 많으시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서울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서울에 내년 아파트 또 하나 사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전에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금리인데요. 아직 금리가 저렴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런 이제 그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요. 반대로 경매 시장은 조금 안 좋아져요. 지금 경매는 투자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경매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금리가 되면은 매물이 안 나옵니다. 보통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자를 못 내고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해야 물건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IMF 때 금융위기 때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물건이 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 이런 빌라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은 편이라 물건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줄지 않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서울 25개구 통틀어서 아파트 경매 매물 수가 100여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구당 몇 개 없습니다. 이 정도로 물건이 되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일반 부동산 시장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에 부수되는 사회적 현상 바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죠? 예치하시면 금리가 지금 2%도 안 돼요. 1.5, 1.7 나옵니다. 은행에다 넣어놓으시면 물가 상승률보다 한참 못 미쳐요. 그리고 은행에 내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을수록 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이자가 안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다 빼갖고 부동산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파트, 수익형 상가, 뭐 토지든지 이런 부동산으로 현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금리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정부에서 부담돼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쵸?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실 수 있죠. 또 하나 사람 심리 중에요. 어떤 기대 심리보다 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뭐냐? 불안할 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기대 심리보다는 불안할 때 더 빨리 움직여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거다, 내후년에 더 많이 오를 거다, 나도 빨리 사야지라는 마음에 사기보다는 너무 많이 오르는구나, 나 빨리 사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오르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내년 들어서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더 달려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실수요자분들,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내년에 더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만의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최근에 했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님께서 수도권으로 분산된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님, 내년에도 강보합 유지될 것이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명진 직방 데이터 랩장께서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의 강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도요, 올해보다 내년 시장 역시 강보합 상승 쪽으로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이런 시장 분위기는 내년도 올해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방이 그동안 굉장히 고전을 했죠. 특히 부산이나 울산 지역이. 그런데 지방 분위기, 특히 부산이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까지도 번져나갈 여력도 좀 있죠. 사실은 지방에서 대장은 부산이잖아요. 근데 부산이 그동안 굉장히 고전하다가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다시 힘을 받으니까 그 주변 지역까지 상황이 좀 바뀔 거로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런 거 어디 특강 가셔서 들어보셔도 사실은 다 뻔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 고만고만한 땅이라 뻔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이미 들으셨거나 뭐 유튜브에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거기서 좀 몇 군데를, 요즘에는 핀셋이 유행입니다. 핀셋. 어떤 특정 한 곳을 콕콕 집어야 돼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핀셋 투자처를 어쨌든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제 주관적인 부분이 반영된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으시면은 그냥 마음으로 삭히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이 있으시면 서울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서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 범위가 맞으면 이제 서울로 가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 가열지구죠. 25개구 전체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데, 특히 경기도나 지방 쪽에 있는 분이 서울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출이 지금 제한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대출이 제한되고 있어서 투자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비교적 좀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해당 그 단지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도 상당한 상승의 힘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워낙 심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뭐 한남 뉴타운,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곳들은요 지금 빌라 조그만 것들 있죠. 방 3개짜리 이런 빌라들. 여기 방 3개짜리 빌라는 어느 정도 할까요, 시세가? 여기 방 3개짜리 빌라 전용 면적 한 15평, 18평 정도 되는 거. 1억 정도 될까요?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는 요 정도의 빌라면 시세가 지분 한 평당 1억이에요. 지분이 10평짜리면 10억입니다. 보통 요런 게 지분이 10평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정도.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전세가 2억밖에 안 해요. 빌라 시세가 10억인데 전세가 2억. 그러니까 내 돈이 8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진입하려면 좀 상당한 예산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면 서울에, 그죠? 비교적 내가 작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향후 상승 가치 있는 곳까지, 그쵸? 그런 걸 겸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투기가열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하남, 광명. 여기는 결국 투자하면 다 괜찮은 곳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산 때문에 움직이기 좀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대구, 수성과 세종시, 여기가 투기가열지구입니다.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되면요,
아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중복되는 게 있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거, 장특공 비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지가 승계됩니다. 요거는 투기 가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은 조합원지 자유롭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중개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요. 조합원지 승계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상식을, 요거는 여러분 기프티콘 없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투기가열지구내에서 언제 이후에 구입하시면 조합원지 승계 안 될까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정답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정답이 안 나왔어요. 조합 설립 인가예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예요? 언제 이후? 조합 설립 인가예요? 관리처분 인가예요? 관리처분은 재개발 신청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건축은 조합인가.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기프티콘은 못 드리지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이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다 부동산 박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부 안 하시고 대출과 세제 공부 안 하시면 돈 되는 지역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돈 되는 지역 투자하려면은 재개발, 재건축, 대출, 세제 이거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부동산 박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가열지구내에서 조합원지 승계 안 되는 거 뭐가 있냐? 바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안 되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지 승계가 안 됩니다. 그 전에 구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구입하시려면 그 전에 사야 되고 그 절차 이후에 내놓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이런 물건들은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지 승계되고. 그렇죠? 일반 부동산에 나온 것들. 자, 여기서 경매로 취득할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 물건 쭉 검색하시는 거예요. 규제 지역 내에서 투기가열 특히 이제 서울 쪽에 재개발, 재건축 경매로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가 나왔다. 근데 이미 조합 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가 지난 후에요. 그 후에 낙찰받으면 조합원지 승계돼야 안 돼요. 경매로 받으면. 경매로 받으면 조합원지 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그 인쇄물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저를 잘 집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너스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37조 2항 5호에 보시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 조합원지 승계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조합원지 승계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해야 돼요? 금융기관. 그렇죠?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세금을 못 내는 거죠. 온비드 공매 중 온비드 공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온비드 공매로 나오는 매물들은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담보신탁에 의한 부동산도 있고요.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있는데 온비드 공매 중 세금을 못 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을 못 내면 그 조세기관에서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매각 신청하게 되거든요. 이런 공매 아시겠죠? 그런 걸 압류재산이라 그래요. 압류재산 그리고 부동산 경매물건 중 금융기관이 신청한 거여야 돼요. 개인이 신청한 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사유로 경공매된 거 낙찰받으시면 재건축, 재개발 절차와 상관없이 조합원지 승계할 수 있다. 아시겠죠? 보너스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입주기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재당첨 5년 제한되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천은 해당이 없지만 투기가열지구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 사실은 아파트로 치면은 무조건 다 3억이 넘죠.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종이 한 장 쓰면 되거든요, 그냥. 내가 돈 어디서 마련했고, 대출 얼마 받고, 이런 거를 그냥 써서 내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쓰기 뭔가 불편한 거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특별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한 사람들 다 세무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줘서 아파트 구입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 보너스는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면 자금 조달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도 안 내요, 경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 경매로, 공매로 혹시 낙찰받으신 경험 있으신 분? 예. 자금 조달, 투기과열지구에서요? 아니셨고? 여러분, 투기과열지구에서 빨리 하나 낙찰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60일 이내에 뭘 신고해야 돼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실거래가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경매나 공매, 여기서 공매에서는 압류재산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세금 체납을이나 압류재산. 경공매로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실거래가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경공매는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죠. 자,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도표인데 뭐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다양합니다, 대출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한 채라도 규제 지역 내에선 대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주택일 때만 서민 실수요자, 서울은 40에서 50 나오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60에서 70 나오는 겁니다. 무주택일 때. 아시겠죠? 주택 있으면 불가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기존에 인천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근데 서울에 또 하나 아파트 낙찰받고 싶어요. 근데 대출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런 걸 이용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단 말이죠. 다만 LTV는 40이죠. 아시겠죠? 이런 대출 조건들 잘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처해진 조건과 또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 비교하시면은 내가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이 여러분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인데 현재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30억을 넘고 있습니다. 평당 1억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뭐 웬만한 데는 평당 뭐 7천, 8천 이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뭐 잠실헬스, 파크리오 이런 33평짜리 거의 지금 2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3평짜리 헬리오시티도 거의 지금 20억 가까이 가고 있어요. 33평짜리가. 그러면 뭐 이제 지방 도시나 이런 경기 외진 지역하고는 지금 편차가 워낙 심하잖아요.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시면은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 도시별 아파트 가격 순위 탑10을 보시면 1위가 홍콩입니다. 제곱미터당에 이건 29,000불이거든요. 제곱미터당. 평당 환율로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시면 평당 1억 6천이 나오더라고요. 1위가 홍콩. 그리고 2위가 런던 평당 6,500. 3위가 싱가포르 평당 6,100. 우리나라가 7위 서울 평당 5,200 나옵니다. 그렇죠? 서울이. 그리고 전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가 1위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7위가 서울. 도시 경쟁력 순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도시 경쟁력 순위와 지금 평당 아파트 가격이 지금 똑같더라고요. 7위로. 그렇죠? 지금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 같아요. 이런 수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위인데 아파트 평균가도 7위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죠. 지방 도시와 중심 도시 간의 가격 편차. 그죠? 앞으로 전문가들 또는 강남 쪽에 계시는 분은 더 벌어질 게 아니 이제 기대하고 계시죠. 더 벌어질 거라고 지방 도시 간에. 그러면 서울 중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자사고 특목고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학군 좋은 곳이 당연히 뜨게 되겠죠. 이미 이런 현상들은 어디에 많이 발생할까요? 이미 서울, 대치동과 목동이죠.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그 뉴스 나옴과 동시에 이런 핫한 지역들은요 순식간에 부산 삼익비치처럼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한 군데 서울에서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잘하시네요. 투자 예산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들어가셔도 되죠. 투자 예산이 좀 있으시면 그렇죠? 아까 대치동의 그 도곡렉스 아파트 그렇죠? 2년 만에 10억이 올랐잖아요. 낙찰받은 금액 대비. 자, 그럼 중계동인데 얼마 여기 중계동 은사라고 아세요? 은사? 중계동 은사. 은사가 뭐예요? 아시네요. 관심이 있으신 거죠? 중계동에. 중계동 은행사거리라고 하죠. 바로 여기. 근데 여기가 보시면 전철 교통편은 매우 불편해요. 노원역 뭐 이런 데 상계역 멀어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학군, 그쵸?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죠. 전용 115제곱미터 42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최저가 7억 6천만 원에. 바로 청구 아파트. 어디냐? 바로 요 아파트입니다. 은행 사거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청구 아파트라고 있어요. 청구 아파트. 자, 중계동이 그동안 좋은 학군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높이 평가받지 못했던 이유는 교통이 불편했어요. 전철이. 그런데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북선이 곧 착공합니다.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행 사거리에 개통을 할 거거든요. 이게 서울 경전철 중 가장 황금 노선으로 꼽힙니다. 중간에 환승이 굉장히 많이 돼요. 6호선, 4호선, 1호선 해가지고 5호선까지 왕십리에서 요게 이제 곧 개통을 하게 되는 거죠. 왕십리에서 쭉 제기동, 뭐 미아사거리, 뭐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까지 가는 거죠. 42평이 얼마 안 됐어요. 요것도 이제 저하고 경매 공부하시던 분이 투자하는 건 찾고 있던 중 제가 요 추천을 해드렸는데 9월 달이었죠. 최저가는 7억 6천만 원이고 당시는 9억 5천이었습니다. 시세가. 그러니까 한 번 유찰이 된 거거든요. 중계동 쪽은 한 번 떨어지는 물건들이 꽤 많아요. 시세하고 이제 2억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자, 낙찰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네, 먼저 손 들어주시네요, 언니. 8억 7,200 나왔고, 자, 두 번째 9억. 네, 잠깐만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10억 1천 나왔고, 네. 8억 7,299만 원. 네. 요거 물건에 관심 있으셨나요? 맞추신 회원님? 예? 네? 이거 입찰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지? 아, 거기 나와 있어요? 아. 제가 이거 빼달라 했는데 안 빼셨군요. 네. 어쨌든, 네, 맞추셨으니까 제가 상품권 하나,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세보다 많이 싸게 됐죠? 많이 안 들어왔어요, 경쟁률도. 그래서 이때 좀 차이가 좀 났습니다. 2등하고 그래서 여기 지워버렸습니다. 2등하고 어쨌든 8억 천에 낙찰을 받고 명도가 한 2달 만에 끝났거든요. 2달 만에 끝나고 그 이사 나가는 날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그 앞에 있는 부동산 가서 그분이 직장 생활 하셔갖고 시간이 없으셔갖고 저한테 저 부동산에다 부탁도 해가지고 그 앞에 부동산 내놨거든요. 내놨더니 여기 전세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40평대. 매매가가 한 9억 뭐 5천, 7천 정도 한다 그러면 전세가.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이 됐어요. 내놓자마자 그 다음날. 얼마에? 6억 7천에. 여기 전세가율이 높아요. 전세가율이. 왠지 아시죠? 학군 때문에. 근데 대치동이나 목동은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가 크죠? 왜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매매가가. 그러니까 갭 차이가 크죠. 근데 여기는 왜 갭 차이가 얼마 없어요? 매매가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2억 정도로 갭 투자하신 거죠. 물론 대출을 이제 받고 잔금 내신 다음에 전세에서 이제 대출을 상환시켰지만 2억 정도로 갭 투자를 하신 거죠. 현재 시세는 얼마 전에 10억 3천에 실거래가 됐어요. 여기도 이제 막 상승의 불씨가 땡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여기는 강남처럼 확 많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동북선 개통 후에는 얼마까지 갈까요? 네.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죠. 자, 수도권 투자하기 좋은 곳 중에 바로 광명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광명. 광명도 투기과일지구예요. 그래서 대출 제한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도 이제 빌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주 크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총 여기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돼 있는데요. 투기과일지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죠. 언제 이전에 사야 돼요? 투기과일지구 재개발.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문 열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관리처분 이전에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관리처분까지 되면은 가격도 많이 오릅니다. 언제가 좋냐? 바로 사업 시행인가 앞두고 있을 때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11구역, 12구역 여기가 다른 데는 뭐 이주하거나 관리처분을 지났거나 그런 구역들이 많은데 11구역이 대장주예요. 가장 대단지입니다. 11구역.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중간에 있거든요. 그죠? 거기 11구역 4,300세대가 이제 현대건설 현산에서 또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 빌라들이 한 4억 정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는 한 1억, 1억 5천 정도, 1억 5천. 그래서 그 나머지 갭만 좀 있으시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어쨌든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곳이고요. 그거보다 난 돈이 좀 부족하다. 더 적은 돈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럼 그런 지역 찾으시나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데? 아니 이거보다 더 비싼데? 네, 낮은데. 아니, 비싼데 해야죠,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비싼 거 해야 돼요. 비싼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대신 내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산대로 가장 비싼 걸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 능곡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타운이란 말을 안 써요. 이게 뉴타운 말을 안 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가 예전에 이제 지정됐던 곳이라서 뉴타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곡역이 있고요. 능곡역 경의선 이쪽이거든요. 여기 투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요 동네? 여기 괜찮아요? 네? 여기 뭐 좋은 게 있어요 앞으로? 네, 많죠. GTX A 들어오죠. 대곡 역세권 개발되죠. 대곡 소사선 개통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60에서 70% 나고 경매로 낙찰 받으시면 낙찰 가격에 70에서 8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역별로 보시면 여기가 1구역, 여기가 6구역, 2구역, 5구역, 여기가 이제 능곡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대곡역 쪽입니다. 요 3구역은 얼마 전에 해제돼 갖고만 오히려 반대를 하실 정도인데, 자 1구역은 643세대 두산 이부 시공사고요. 현재 일반 분양 중인데 1순위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경쟁률 52대 1, 52대 1. 그리고 2구역은요 2933세대 GS SK건설 시공사고요. 현재 사업 시행과 신청 중입니다. 요때 괜찮다 그랬잖아요. 대출 자유롭고 여기 제가 매물 가격 알아보니까 한 3억 전후합니다. 매물이 한 2억 중반에서 한 3억 사이 정도 요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전세는 한 1억 내외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억 5천 그죠? 한 2억 정도면 여기 빌라를 구입할 2구역 쪽에서 제가 알아본 매물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2구역이 여기도 대장주예요. 여기가 가장 대단입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5구역 2,560세대 현산하고 대림에서 여기도 사업 시행과 신청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구역 여기죠. 6구역 2,501세대 현대 동양우미 사업 시행과 신청 중입니다. 이렇게 아마 향후에 이제 다 공사가 완료되면 능곡 뉴타운이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좌측으로 대곡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GTX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경의선 능곡역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산 어때요? 투자하면
부산 특강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28일 날 그냥 바람 쐬러 그냥 KTX 타고 근데 거기는 좌석 여기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저희 선착순으로 이렇게 마감시켜야 되지 않나. 네. 어떻게 저 교수님 부산 지금 다 가실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자리가 거기 모자르잖아요. 관광버스 아, 하나. 자리가 100석이에요. 아, 부산에요? 네, 100석. 아, 예, 예. 네네. 네. 신문지 깔면 되지 않나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카페 공지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혹시 태인경매 2개월 전국 무료 이용권 이용하고 싶으시면요, 방명록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작성해 주셨는데, 혹시 작성 못 하신 분은 나가시다가 거기 용지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름하고 전화번호 서명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태인경매 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저희 카페 오셔서 댓글로 태인경매 아이디와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승인 절차 거쳐서 태인경매 무료로 2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카페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을 알았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나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여러분 또 많이 지원하시면 또 저도 만날 수 있고 설춘환 교수님도 만나고 박절철 교수님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